우리가 배를 만들고 저들은 기술료만 챙겨갑니다. 세계 1위 조선소를 가졌지만 핵심 기술은 없었죠. 프랑스가 45년간 지배했습니다. 매년 5천억 원이 빠져나갔고 한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국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프랑스의 독점은 계속됐고 한국은 다시 돈을 바쳐야 했죠. 세계는 확신했습니다. 이 구도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어딘가에서 움직임이 감지됐고 프랑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45년 독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놀란 그날,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한국 조선소 기술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고 프랑스 사람들은 기술료만 챙겨가요. 맞는 말입니다. 배 한 척당 100억 원, 연간 5천억 원이 프랑스로 흘러갔죠. 저는 그 돈을 받는 쪽에서 일했던 프랑스 기술자입니다. 제 이름은 장 피에르 모로입니다. 프랑스 가스 수송 기술 회사, 약칭 GTT에서 25년간 LNG 운반선 화물창을 설계해온 선임 기술자죠. LNG 운반선 화물창 설계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설계한 기술이 지금도 전 세계 LNG 운반선의 90%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는 하나의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멤브레인 화물창이라는 이름의 영하 163도를 버티는 이중 단열 시스템이었죠. 이 기술은 LNG 운반선의 심장입니다. 이것 없이는 단 한 척의 배도 바다를 건널 수 없죠. 전 세계가 이 구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리학의 한계를 넘었다는 평가가 쏟아졌죠. 45년 동안 이 기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특허는 완벽했고 시스템은 철옹성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로 세계를 지배했죠. 그런데 이 완벽한 구조가 한 나라에게는 사슬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국가입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죠. 매년 50척 이상의 LNG 운반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국이 배를 만들 때마다 반드시 프랑스 GTT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설계도 우리 것, 수리도 우리 승인, 점검도 우리 기술자가 참여해야 했죠. 승인 없이는 배 한 척도 바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배 한 척당 100억 원의 로열티가 프랑스로 흘러갔습니다. 연간 50척을 만들면 5천억 원입니다. 30년 동안 약 7조 원이 한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갔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술은 하청이었습니다. 배는 한국이 만들었지만 핵심은 프랑스가 쥐고 있었죠. 조선소는 세계 1위, 그런데 기술은 종속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들 수 있었지만 그 배의 심장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영하 163도를 버티는 화물창, 그 기술만큼은 프랑스의 소나귀에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프랑스 기술자의 도장 없이는 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술 독점의 실체였습니다. 2013년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입니다. GTT에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하죠. 기술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GTT의 반응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 법이 우선이다. 한국의 제재는 의미가 없다. 기술 독점이 법 위에 존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법이 다른 나라의 기술 앞에서 무력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한국 현장 엔지니어들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고 프랑스 사람들은 기술료만 챙겨가요.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주권의 부재가 국가의 모욕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제 책상 위로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한국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부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저는 그 구조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제 동료들은 웃습니다. 45년간 무너지지 않은 벽을 한국이 부순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그 벽은 무너질 리 없었습니다. 100억 원은 로열티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대가였죠. 한국은 매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돈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이 돈을 만들고 독점이 권력을 만들었죠.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 결심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만든 사슬, 45년간의 기술 종속, 7조 원의 굴욕.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끊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기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부숴버릴 생각이었죠. 2004년 한국이 움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현대중공업이 손을 잡았죠. 프로젝트 이름은 KC1입니다. 목표는 하나, GTT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한국형 화물창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투자액 189억 원, 연구기간 10년으로 계획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으로 45년의 기술을 따라잡겠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제 옆자리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원리를 모른다니까. 시간 낭비야. 프랑스 본사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주시하기 시작했지만 위협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의 시도를 지켜보는 정도였죠. 관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보고서가 올라왔죠. 한국의 연구 진행 상황, 투자 규모, 기술자 수를 담은 문서들이었습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14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KC1이 완성됩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이 시운전에 들어갔죠. 화물창에 LNG를 채우고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테스트가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프랑스 없이도 배가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저도 긴장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45년의 독점이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운전이 시작됩니다. 초기 데이터는 정상이었습니다. 영하 163도, 압력 안정, 단열 유지까지 모든 수치가 예상 범위 안에 있었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상이었죠.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선방하는데 어쩌면 한국이 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48시간이 지나자 이상 신호가 포착됩니다. 콜드 스팟이었습니다. 화물창 특정 지점에서 결빙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LNG가 굳기 시작했고 온도가 불균형하게 분포되면서 화물이 손상되기 시작했죠. 센서 경보가 울렸고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화물창 일부가 뒤틀리기 시작했죠. 배 한 척이 멈춰섰습니다. 손실 규모는 수십억 원이었고 더 큰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해외 선주들이 계약을 해지했죠. 한국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 KC1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GTT 내부 회의가 열렸고 회의실 분위기는 안도감으로 가득했죠. 한국은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멤브레인 구조는 단순히 단열재를 두껍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온도 분포, 압력 균형, 재료의 열팽창 계수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빙이 발생하는데 한국은 그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제 동료들은 웃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끝일 줄 알았습니다. 45년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언론의 변명조차 하지 않았고
연구진이 해체되지도 않았죠. 오히려 연구진 전원이 내부에 잔류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책임자가 경질되고 팀이 해체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시 연구 노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빙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데이터로 받아들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시도하겠다는 뜻이었을까요?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뭔가를 배운 사람들처럼 보였죠. 패배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한국의 LNG 운반선 발주가 급감했고 프랑스 기술의 입지는 더욱 강화됩니다. 한국은 다시 100억 원을 내고 GTT 기술을 사용했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점은 계속되고 로열티는 계속 흘러갔죠. 그런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불편했죠. 실패했으면 분노하거나 포기하거나 변명해야 정상인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죠. 10년의 연구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조롱했지만 그들은 침묵으로 답했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이 뭘 의미하는 걸까? 단순한 패배의 수용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하고요. 제 동료는 말했습니다. 모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들은 졌어. 끝이야. 맞는 말 같았습니다. 기술의 실패는 기록으로 남지만 의지의 실패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한국 기술자들의 의지는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침묵이 폭풍 전야였다는 것을요. 2018년 어느 밤, 삼성중공업 연구동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KC1 프로젝트가 공식 해체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7명의 엔지니어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소의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7명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공식 프로젝트는 끝났는데 비공식 연구가 시작된 겁니까? 코드명은 KC2C였습니다. 극비 프로젝트였죠. 회사의 공식 승인도 없었고 정부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퇴근 후 자신들의 시간을 쓰고 있었고 사내 장비를 몰래 활용하고 있었죠. 심지어 개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겁니까? 연구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결빙 0%, 완전 밀폐 단열, 유지비 절감이었죠. KC1에서 실패했던 그 지점을 정확히 공략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건가요? 그것도 아무런 보장 없이요? 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7명이 아직도 연구하고 있대. 동료는 웃으며 답했죠. 미친 사람들이네. 이미 실패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가끔 한국 조선소 관련 보고서를 받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7명은 여전히 연구 중이라는 짧은 언급뿐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갑자기 보고서 한 통이 제 책상에 올라옵니다. KC2C 실증 테스트 성공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 제목을 보고 멈췄습니다. 성공이라고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통영 LNG 기지에서 제주 애월 LNG 기지까지 13시간 30분 항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빙 0, 압력 이상 없음, 파도와 진동 완전 통과라고 되어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5년 만에 7명이 해낸 겁니까?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온도 그래프, 압력 센서 기록, LNG 기화율 수치까지 모든 게 첨부되어 있었죠. 그래프는 완벽했습니다. GTT의 표준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고,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7명이 이중방벽 구조를 전면 재설계했다고 적혀 있었죠. KC1에서 실패했던 그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겁니다. 단열 효율은 5% 증가, 내구성은 10% 증가, 진동 내성까지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용접부 AI 자동 검사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다고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본사에 이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회의가 소집됩니다. 한국이 성공했다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이 뒤처진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같은 수준이 된 겁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7명이 해낸 일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14년 실패하고 조롱당하고 지원도 없이 5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죠. 나는 그들의 실험 결과를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을 모릅니다. 그날 프랑스의 독점은 종이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기술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자만이 무너진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5년간 견고했던 벽이 7명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복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한국의 그린 누리호 실증 테스트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인 11월 프랑스 파리 GTT 본사 회의실에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죠.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독자 화물창 기술 공식 발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까? 프랑스 기술 포럼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의심의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기 실험으로는 안정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들로 가득 찼죠. GTT 내부 회의록에는 더 노골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받아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죠. 이건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방어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제게 공식 요청이 들어옵니다. 모로, 당신이 한국 데이터를 직접 검증해 주십시오. GTT 전 선임 기술자로서 데이터 검증을 맡아달라는 거였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통영에서 제주까지 13시간 30분 항해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죠. 내부 압력 센서 기록, 온도 분포 그래프, LNG 기화율, 데이터까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였고 저는 사흘 밤을 꼬박 새우며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첫날 밤 온도 그래프를 펼쳤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완벽했거든요. 둘째 날 압력 센서 기록을 확인했을 때 입술을 깨물었죠.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날 LNG 기화율까지 검증을 마쳤을 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결빙 0, 응결 0, 압력 편차 0이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물리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고 오히려 우리 GTT 기술보다 일부 구간에서 더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죠.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가 진짜라면 우리가 45년 동안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무너지는 겁니까? 프랑스의 독점이 끝난다는 뜻입니까? 며칠 후 한국에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KC2C의 설계 파일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열어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기술의 복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구조였습니다. 이중 방벽의 배치 각도부터 단열재의 층 구성, 용접부의 응력 분산 방식까지 모든 게 우리 방식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든 겁니다. 제 동료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모로, 어때? 한국 데이터에 문제 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완벽해. 동료의 얼굴이 굳었죠. 그럼 우리가 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프랑스 산업부 차관이었죠. 모로,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한국 기술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프랑스의 산업 경쟁력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분노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라는 명령입니까? 기술자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앞에 앉아 밤새 생각했죠. 나는 프랑스인이다. 그러나 기술자는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 프랑스를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술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까?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보내온 설계 도면을 다시 펼쳐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본 건 도면이 아니라 신념의 구조였다는 걸요. 7명이 5년 동안 아무런 지원 없이 조롱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고 45년간의 굴욕을 씻어내기 위한 복수였죠. 한편 한국 삼성중공업은 KC2C의 국제 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조선기술협회 심의 대기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죠. 만약 인증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의 45년 독점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연간 5천억 원의 로열티 수입이 사라지고 GTT의 시장 지배력이 끝나는 거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한국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나는 프랑스를 대표하지 않는다. 나는 진실을 말한다. 데이터는 거짓을 모릅니다. 거짓은 데이터 앞에서 무너지죠. 그들의 수치 하나하나가 우리 45년의 자만을 부쉈고 그들의 설계 하나하나가 우리의 독점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자는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2개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명예를 지키는 길,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길. 저는 선택했습니다. 2024년 2월 프랑스 파리 조선기술협회 본부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 조선기술협회 기술 인증 심의였죠. 12개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까지 세계 조선 강국들이 모두 모였죠. 회의실 중앙에는 한국 삼성중공업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GTT 기술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중립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죠. 심사 항목은 4가지였습니다. 냉각 효율, 내압 내구성, 결빙 저항, 에너지 손실률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GTT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허가가 떨어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의 KC2C 기술은 검증이 불충분합니다. 단 한 번의 단기 실험만으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없죠. LNG 운반선은 수십 년간 운항해야 하는 설비입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죠. GTT 측 변호인이
추가 발언을 이어갔어요. 더욱이 한국 기술은 극한 환경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북극항로, 폭풍 우, 영하 40도 환경에서의 검증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인증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일본 대표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GTT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수석 엔지니어가 일어섰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통영에서 제주까지의 실제 항해 영상이었습니다. 화물창 내부 온도 센서, 압력 게이지, LNG 상태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13시간 30분 동안 결빙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영하 163도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렸지만 온도는 0.1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이 모든 데이터는 제3자 검증을 거쳤습니다. 한국 선급, 노르웨이 선급, 그리고 독일 인증기관이 모두 확인했죠. 조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GTT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의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모로 씨, 당신은 GTT 출신 선임 기술자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려주시겠습니까? 회의장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고 한국 대표단은 불안한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25년간 GTT에서 멤브레인 화물창을 설계했습니다. 그 기술의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프랑스 대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술의 한계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미소가 사라졌죠. 하지만 제가 확인한 한국의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온도 분포, 압력 균형, 기화율까지. 모든 수치가 물리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오히려 GTT 기술보다 일부 구간에서 더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모로,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GTT 출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기술자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한국의 KC2C는 기술적으로 완전합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의장이 침묵을 깼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KC2C 1차 심의 통과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국이 손을 들었고 노르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이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죠.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까지 손이 올라갔습니다. 12개국 중 9개국이 찬성했어요. 1차 심의 통과입니다. 한국 대표단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침묵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국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모로 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CNN이 헤드라인을 타전했습니다. 한국, 프랑스 기술의 벽을 넘다. BBC,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일제히 보도했죠. 45년 독점의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죠. 나는 오늘 조국을 배신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그날 기술의 주권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 조선업계에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7,500세제곱미터급 상업용 LNG 운반선이 부산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 배에는 KC2C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인증을 통과한 후 첫 실전 항해였어요.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BBC, 로이터, CNN, 니혼 게이자이까지 취재진이 부산항에 모였죠. 한국 기술이 과연 실전에서도 통할 것인가? 이것이 모두가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계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실험실과 실전은 다르다. 바다는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는다. GTT 내부에서는 비상대책팀이 가동됐고 한국배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저도 프랑스에서 이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모로, 한국배가 출항한대. 내가 인정한 기술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믿는다. 그 배는 성공할 거야. 만약 실패하면 내 평판도 끝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죠. 출항 당일 화물창에는 17만 4천 세제곱미터의 LNG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하 163도에 급저온 액체가 배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죠. 한국 기술진이 마지막 점검을 마쳤어요. 온도 센서 정상, 압력 게이지 정상, AI 제어 시스템 작동 중. 선장이 출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죠. 항해 첫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화물창 온도는 영하 163도를 정확히 유지했고 결빙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세계 언론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항해 5일째, 기상 조건이 급변했어요. 파고가 6m까지 치솟았고 배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화물창 온도 센서에 경보가 울렸죠. 특정 구역에서 온도차가 감지된 겁니다. 한국 기술진이 긴장했어요. 압력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KC2C의 AI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단열재 층간 냉각 밸브가 자동으로 조정되기 시작했고 압력 분산 시스템이 균형을 잡아주었죠. 12분이 지났습니다. 온도가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왔어요. 압력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선장이 숨을 내쉬었죠. 시스템이 스스로를 지켰다. 프랑스 GTT 본부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제 동료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로 들었어? 한국 배가 폭풍을 뚫었대. AI가 자동으로 대응했다는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앞서 있어. 항해는 계속됐습니다.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났지만 결빙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죠. 화물창은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하역하는 순간 검수팀이 화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실 0%. 완벽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죠. 한국 KC2C 실전 항해 완벽 성공. GTT 기술 대비 에너지 손실률 8% 개선 기록. 45년 독점. 완전히 무너지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GTT 최고 기술 책임자가 한국 삼성중공업에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KC2C는 기술적으로 완전하다. 협력 제안을 검토하고 싶다. 45년간 갑질하던 회사가 협력을 제안한 거죠.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했어요. 배 한 척당 로열티 100억 원, 연간 50척 기준으로 5천억 원이 절감됩니다. 향후 10년간 최소 5조 원 규모의 순경제 효과가 예상됐죠. 한국 조선소의 LNG 운반선 수주율이 73%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시장의 4분의 3을 한국이 장악한 겁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이 모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제 동료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모로, 넌 옳았어. 한국 기술은 진짜였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기술자는 그래야 하니까. 그날 거대한 배가 항구에 정박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배의 선체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KC-EC, 메이드 인 코리어. 45년간의 굴욕이 끝났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복수했고 세계는 그 기술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의 성공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동시에 메인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죠. 한국 45년간의 프랑스 독점을 무너뜨리다.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역전. GTT 독점 체제 붕괴, 새로운 시대 열렸다. 전 세계 조선업계가 들썩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GTT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GTT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죠.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술 복제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입니다. 이 사진이 술렁였어요. 그럼 우리 특허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 경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향후 3년 내 특허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한국 기술을 선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프랑스 산업부로부터 이 회의록을 전달받았습니다. 회의록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것은 기술의 패배가 아니라 오만의 대가다. 경제적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연간 50척 이상을 KC2C 기술로 수주하기 시작했죠. 배 한 척당 100억 원씩 프랑스로 흘러가던 로열티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연간 5천억 원, 10년 누적으로 5조 원의 순이익이 한국에 남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트남, 노르웨이, 인도에서 한국의 기술 협력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KC2C 기술을 우리에게도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한국이 받는 입장에서 공급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프랑스가 45년간 누렸던 그 자리에 한국이 서게 된 겁니다. 2025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조선기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25년간 GTT에서 일했고 한국 기술을 검증했던 유일한 프랑스 기술자였으니까요. 연단에 섰을 때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불편한 표정이었고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간 프랑스 GTT의 기술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죠. 그 믿음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오만이 되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인정합니다. 기술의 새로운 기준은 한국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의 KC2C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고 45년간의 굴욕을 씻어내기 위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어요. 7명의 엔지니어가 5년 동안 아무런 지원 없이 만들어낸 기술, 그것이 지금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웁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10명이 일어서기 시작했고 결국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프랑스 대표단만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연설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로 씨,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감사는 제가 해야죠. 당신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각국 언론이 제 연설을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 한국 기술 앞에 고개 숙이다. 기술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 기술 종주국으로 우뚝 서다. 제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모로, 넌 프랑스를 배신한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실을 지켰을 뿐이야. 기술자는 국가가 아니라 진실에 충성해야 하니까. 전화가 끊겼죠. 저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45년간 프랑스가 받던 돈, 이제 한국이 받습니다. 기술은 무너졌지만 진실은 살아남았죠.
저는 프랑스 기술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진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이동이었죠. 세계의 표준이 바뀌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편에 섰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거제도 삼성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거대한 도크 안에서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었죠. KC2C 기술이 적용된 배였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배를 만들 때 핵심 기술은 프랑스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설계도 한국, 기술도 한국, 검증도 한국이 직접 하고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고 우리가 책임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45년 동안 프랑스의 승인 도장이 필요했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독립한 겁니까? 조선소 안을 걸으며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KC2C를 넘어 자유랑의 시스템, 친환경 LNG 추진체 개발까지 진행되고 있었죠.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설계를 주도하는 첨단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경제적 성과는 어땠을까요? 배 한 척당 로열티 1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연간 쉰척 기준으로 5천억 원, 10년 누적으로 5조 원이 한국에 남게 됐죠. 더 놀라운 건 기술 수출이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기술 도입을 요청했고 노르웨이가 협력 제안을 보냈습니다. 인도 조선소에서는 KC2C 라이선스 계약을 원했죠. 2030년까지 예상되는 기술 수출 규모가 10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5%를 돌파했어요. 세계 LNG 운반선 4척 중 3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간 무역수지 개선 효과만 50억 달러 이상이었죠. 국가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NN의 국제평가를 보고 놀랐어요. 한국 기술 식민지에서 기술 종주국으로.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프랑스의 자존심을 대체했다. 제가 태어난 나라의 언론이 한국의 승리를 인정한 겁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모로 씨는 프랑스 출신인데 왜 한국 편을 들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나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기술의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어떻던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해냈을 뿐이에요. 해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7명이 5년 동안 아무런 지원 없이 세계가 조롱하는 가운데 기술을 완성했죠. 그 해냈다는 사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조선소 부두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거대한 LNG 운반선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제 옆에 섰습니다. KC2C 개발에 참여했던 7명 중 한 명이었어요. 모로 씨, 저 배를 보십시오. 저는 배를 바라봤습니다. 저 배의 엔진은 강철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인의 집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술 주권은 경제 주권이고 한국은 둘 다 되찾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의 기준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45년 동안 프랑스가 독점했던 기술, 7조 원을 벌어들였던 그 기술이 이제 한국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환의 순간에 서 있었죠. 저는 프랑스 기술의 한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서 한국이 45년의 역사를 뒤집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냈어요. 7조 원을 빼앗기던 나라가 기술로 10조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기술의 중심은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요. 선체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KC-EC, 메이드 인 코리아. 저는 그 문구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무기이고 기술 주권은 국격입니다. 그 문장은 이제 한국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거대한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배를 보며 저는 생각했죠. 한 나라의 기술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